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조현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얘기는 재무설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필요할 때 돈을 쓰려고 이렇게 모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돈을 행복하게 쓰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방송 같은 데서 보면 뭐 돈이 40억, 50억씩 갖고 있는 자산가인데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양말을 꿰매 신고 방마다 불을 끄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검절약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많이 모으는 거를 선호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흔히들 재무 설계를 강의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재무 설계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요 재무 설계 받을 돈은 고사하고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마치 재무 설계가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대부분은 갖고 있는 돈보다 써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 대기업 총수 말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돈보다는 쓸 때가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출을 해야 할까요? A를 하면 B를 못하고 B를 하면 A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A에다 돈을 쓰는 게 더 행복한지 B에다 쓰는 게 더 행복한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목적 자금을 만들고 그 목적 자금을 모아서 거기다 쓰는 게 결국은 재무 설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 신문 기사에 300만 원 월급쟁이가 골프 취미로 하루 30만 원을 쓴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댓글에 겉멋이 들렸다.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골프를 치냐 뭐 이런 비난의 글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어디다 쓰는 게 행복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기 골프 치시는 분도 빚을 내서 만약에 돈을 쓴다 그러면 그건 재무설계에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저기에 돈을 쓰고 대신에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골프를 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다면 돈은 잘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쟤는 뭐 저기 돈을 갖다 너무 헤프게 써 돈을 너무 아껴 구두쇠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제가 금융교육을 하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갈 때는 경제학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다 돈을 쓰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쓴 것이냐 그래서 보면 기회비용 최소화의 법칙이라 그래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가격에 살 때 평소 때 제일 비싼 걸 사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다. 효율적인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한테 노트북은 150이고 자기 주도 수학 학습 학원 다니는 건 180만 원이고 해외여행 가는 건 120만 원입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쓰려면 똑같이 100만 원 세일하면 당연히 자기 주도 수학 학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떨까요? 노트북 선택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은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짧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놓치고 잘못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원칙대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인학습은 다릅니다. 성인학습은 셋 중에 어디다 돈 쓰는 게 제일 잘 쓴 겁니까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데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목차는 재무설계 필요성과 재무설계 시 고려사항, 재무설계 사례, 스스로 해보는 재무설계 이렇게 네 가지 목록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재무 설계 필요성. 어떤 분이 살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라고 일하고 자린고비처럼 악착같이 살았을 때를 되돌아봤다. 통장에 돈이 쌓이고 확실히 기분은 좋았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위암 초기 선고를 받았다. 앞이 깜깜했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해보고 싶은 것도 못 참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느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동감하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삶은 언제나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제주항공 뒷좌석에서 보면 써져 있는 글귀인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월세 살면서 외제 탓한다. 흔히들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현재에 충실하자. 지금 행복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욜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50억 자산가. 근데 구두쇠처럼 살죠? 이분은 노후 준비가 빵빵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경우를 코스파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 문명인데 4,000년 전에 점토에 쓰여져 있는 글씨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자. 하지만 금방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 저축도 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욜로족이 되기도 하고 코스파족이 되기도 합니다. 욜로족의 단점은 뭘까요? 앞쪽에 돈을 엄청 많이 썼으니까 노후가 길어지면 그 친구는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반대로 코스파족은 어떨까요? 미래를 위해서 돈을 잔뜩 모아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일찍 죽는다 그러면 그거 역시 억울할 노릇이겠죠. 그래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어느 정도 지금을 돈을 쓸 수 있는지 또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눈으로 쭉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꼭 그 나이 때 써야 될 돈은 쓰고 그래서 그래프가 코스파족도 아니고 욜로족도 아닌 자산 배분이 골고루 돼 있는 게 정말 잘된 재무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다 돈 쓰는 게 행복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노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자녀분들이 은퇴하고 노후를 보낼 때 살아 계실 겁니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자녀가 한참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다소 부족해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장만을 해줄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자녀분도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야 됩니다. 이제 돈 들어올 때는 없고 지금까지 모은 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 노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선뜻 부모님 모시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식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보시려면 반드시 내 노후 자금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 노후 자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 외의 돈에 대해서 다 쓰던 상속을 하건 증여를 하건 그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애비 잘 잤어? 이거는 이제 96세 먹은 아버님이 70세 아들한테 매일 아침 전화를 합니다. 생사 확인은 아니겠지만 궁금하니까 이제 전화를 하시겠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흔히 봐야 될 모습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면제 40알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원체 어렵게 사는데 어머님은 와상 환자가 됐고, 물론 어머님이 한참 때 젊었을 때는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을 따로 별도로 빼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후 자금을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내 노후 자산 중에 노후 자금을 어디까지 쓰고 죽을 것인가? 나머지가 상속증여인데, 흔히들 노후 자금에 대해서 다소 확대 과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요, 수도권에서 부부가 표준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물가를 반영했을 때 지금 가치로 350, 360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350, 60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분들이 실제로 계산해 본 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2010년도, 12년도 뭐 이때 당시에는 250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노후자금 산출 근거는 금융에서 산출 근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등등 해서 금액을 넣어서 만든 건데,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후자금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지금 할 수 있었던 거를 노인이 돼서 은퇴했다고 못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씩 쓰고 계신 분은요, 우리가 말하는 350 표준적인 숫자를 보여줘가지고 이걸로 노후 준비하세요? 천만에요. 그 자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 가계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상속증여를 더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노후 자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나는 노후 자금 150 필요하다. 그래서 150 쓰고 있는 분한테 누가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 좋습니다. 250 쓰니까 전에보다 풍족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50 쓰는 거를 2년 정도 계속, 1년에서 2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1년, 2년 반복되면 150 쓸 때나 250 쓸 때나 만족도는 똑같습니다. 내가 풀 같은 거 먹고 뭐 이렇게 상추 먹고 그 순댓국밥 먹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고기 맨날 썰어 먹고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분 처음 먹을 때만 행복한 겁니다. 계속 먹다 보면 그 사람도 점심 한 끼 먹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집마다 노후 자금이 틀리고요. 우리나라 중산층 지금 가계부 나가는 거에서 물론 노후 자금을 많이 가져가서 그게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자산 상태에서 그 금액이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런 높은 노후 자금을 가져가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벌려서 오히려 노후 자금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국민들 중에 10명이면 7, 8명은 최소한의 노후 자금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진짜 나는 최소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가계부에서 저축이나 이런 거 빼야 되겠죠, 그죠? 은퇴했으니까 저축 같은 건 없는 거고요. 두 분만을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계산해서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노후 자금은 거기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이제 나머지를 상속할 거냐 증여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결정하시는데, 여러분 상속 증여 중에, 증여는 행복하게 돈 쓰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살아있을 때 주니까.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고에서 이런 내용 보셨죠? 살아생전에 하나도 돈을 안 주고 냉대받고 결국 유산으로 넘겨줬습니다. 노후 자산이 충분한데도 자녀가 어려울 때 모른 척 가족관계에 멀어져 부인 죽고 혼자 20평대 18억집 목욕탕에서 고독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머님이 젊었을 때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자 혼자서 이제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자린고비처럼 모았습니다. 그래서 40억대 넘는 자산을 모았고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10년이 넘도록 10년이 아니고 10년, 20년 되도록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데 결국은 종교단체에 알게 된 분이 그분을 케어하면서 작은 부동산 한 채를 팔았습니다. 유동화시켜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득달같이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과연 아이는 과연 불효자로 치부하고 말 것입니까? 그 친구는 한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만 보태주면 좀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보태줘서 결국은 조그맣게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때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만 고고비만 넘기면 자기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줄 수 있을 때 최근에 그 주택연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택연금은 내가 다 돈을 쓰고 죽을 때 결국 물려줄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나 아니면 내가 어차피 노후자금이 부족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런 두 부류에 해당이 될 때 주택연금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노후자금도 있고 물려줄 사람도 있는데 굳이 주택연금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도 결국은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자 복리로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코 그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서 노후자금 주는 월 지급액이 산출 근거가 100세 기준으로 그 집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거 추이 봐가지고 이 가격에 100세까지 지급을 했을 때 돌려받을 그러니까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연금은 아까 해당되는 사람은 그것처럼 유효한 게 없습니다. 이왕이면 금융에 가는 것보다 주택연금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는 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뉴스에 그런 분 나오시던데 이분은 집은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데 공무원연금이 한 350 이상 나오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뭐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 나오고 그러면 그 정도 돈이면 둘이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아들한테 줄라 그랬는데 상속으로 줄라 그랬다가 그거보다는 차라리 올 때마다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매월 지급되는 그 금액을 아들 가족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손주들한테 노트북도 사주고 그죠? 올 때마다 용돈도 잘 주고 이렇게 분산해서 유동화시켜서 자식한테 주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강남의 18평 포 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원래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아들하고 같이 가서 주말에 청소도 해드리고 이제 보살피고 그러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집 말고는 없는데 어떻게 이 용돈이 어디서 나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역시 18평 그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출 받아서 자식한테 용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은 내가 죽어서 한 번에 상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돈 당장 필요할 때 증여로 할 것이냐.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연금 신청하면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내가 물려받을 건데 아버님이 주택연금 신청하니까 엄청 손해보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겠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님이 90 넘어서 돌아가시고 본인 70 다 돼가지고 그 집 받으면 사실 활용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아버님은 그걸로 노후생활비 하시고 차라리 주택연금 안 가져가면 내가 용돈 드려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거 그런 걸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은 상속할 거냐 증여할 거냐 이때 빠지지 말게 뭐라고요? 노후자금부터 계산하시고 잘못 계산하면 줬다가 자식한테 다시 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 이런 거 나오죠. 미리 증여를 다 해줬더니 자기를 부양 안 한다고. 그래서 소송도 붙고 막 이렇습니다. 소송 붙었을 때 아버님이 돌려받는 방법은 각서를 받는 겁니다. 너가 이후에 나를 부양을 제대로 안 하면 각서에 증여해 준 걸 다시 반환해 가겠다. 이렇게 각서를 써놓고 넘겨준 거는 재판하면 이기는데 각서를 안 받고 넘겨준 거는 거의 승소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한번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부모 자식지간에 과연 불효자 방지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부모 자식 사이는 깨졌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식한테 줄 때는 내 노후자금 점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상속 증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50억씩 갖고 있으면서도 양말 깨매 신고 그다음에 등도 다 꺼놓고 살고 일회용 컵도 몇 회씩 쓰고 막 이렇게 이제 돈을 쓰시게 되면 노후자금 사실은 100만 원도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본인이 생활비로 쓰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분은 그거 있어도 충분히 불편한 거 없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거 설문으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한 건데 제가 상담해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계산해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나이 들어도 쓸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전에 금융 데이터가 한참 보도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익은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내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자기 번 돈에 맞춰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노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완하면 노후자금 큰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갑자기 은퇴했는데 갑자기 내가 쓰는 돈이 이것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시겠죠? 그럼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줄이는 것도 가끔 필요할 때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셨던 한 분은 또 중소기업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사하시는 분인데 회사에서 이제 법인카드도 주고 회사에서 차도 외제차도 이제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가용자산에 섞여서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월급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건 800, 9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해도 그 돈이 안 나옵니다. 그분은. 그래서 최대한 설계한 게 350이었는데 그때 아파트 평수를 대폭 줄여서 원체 넓은 평수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평수를 줄여서 관리비도 줄이고 그래서 그걸 맞춰줬는데
그래도 그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분한테 2년 남은 2년 퇴직 기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월 5%씩 조금씩 갑자기 줄이면 견뎌내기 힘드니까 5% 줄여서 나중에 그 선까지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끝까지 해도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방법을 찾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쓰는 걸 줄이면 어느 정도 처음엔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너무 내가 넉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노후 자금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까 코스파족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즐기면서 노후를 무시하셔도 안 되고 노후를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어차피 현재도 여러분의 것이고 미래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이 때 쓸 수 있는 거는 그때 쓰고, 그죠? 오죽하면 여행 갈 때 가슴 떨릴 때 가라고 얘기하죠.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그런 얘기 하듯이 다 돈은 그때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돈을 써가면서 노후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준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부분 그렇고요.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계층에서 80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20, 30대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한참 개발도상국에서 필리핀이나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습니다. 은행 금리는 20%대였습니다. 그러니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산 모으기에는 어떤 세대보다 유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후 준비를 반 가까이 못했다고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쓸 거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행복하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노후의 재무적인 필수 요건은요, 첫째, 노후에 제일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분은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개인 간병인을 써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첫째, 매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생활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의료비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또 하나는 뭐죠? 내 집이 있느냐? 그런데 내 집은요, 사실은 반드시 좋은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 어차피 내가 살 집이고 재산 가치로 보면 좋은 집에 살면 좋겠죠. 그런데 평생을 좋은 집 살라고 서울에 인서울 하려고 평생을 바치다가 결국은 돈도 제대로 못 써보고 고생만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부분도 심지어는 공공임대도 괜찮습니다. 반영구적으로 내가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노후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부 다의 얘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서 재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는 이런 게 행복해 하면 행복하게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은 재무 설계부터. 그래서 재무 설계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무 설계를 해봐야 내가 지금 얼마나 쓸 수 있고 앞으로 노후 자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그걸 전부 다 거기에 목적 자금 다 포함해서 노후 자금도 있겠고 다른 목적 자금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무 설계부터 하시는데 특히
소득이 높고 낮은 사람을 떠나서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재무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무 설계하면 전에 재테크하고 자꾸 혼동하시는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때로는 빚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그래서 재무 설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계할 때 자산뿐만 아니고 갖고 있는 부채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목적 자금을 이제 금융에다 맡기실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금융 상품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재무 설계를 해야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꼭 해보시고, 재무 설계는 뭐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가시면 뭐 재무 설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 자금 우선해라, 그 얘기는 누차 강조해 드렸지만 노후 자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후 자금을 잘못 설계해가지고 나중에 자녀하고 관계가 소원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요양원에 가야 될 경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자녀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들여다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부모는 대우를 잘 받고 있는지, 혹시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얼굴도 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녀들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재무적인 부담까지 줘버리면 자식들이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노후 자금인가? 이거는 앞에 2번하고도 중복되는데, 어디까지가 노후 자금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이외의 돈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돈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라. 그래야 자녀한테 대우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치매머니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일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을 못 팝니다. 왜냐면 집 팔고 갔는데 인테리어 하면서 금도 나오고, 그죠? 돈을 저 장독대에다가 이제 숨겨놓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머니는 우리나라 경제상도 이제 도움이 안 되고, 그죠?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쓰니까 경제 도움도 안 되고, 자녀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종이 조각처럼 없어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노후 자금 어디까지인가 계산해야 될 이유가, 그걸 계산하셔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렵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돈이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설계를 했는데 줄 게 없다 그러면 노후 자금 우선 해야 되겠죠. 자식은 그때 줄 때는 고마워하는데 나중에 노후 준비가 문제가 있는 부모는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기 전에 그거부터 잘 설계하시고, 그거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국민연금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기초자산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몇 연도도 구체적으로 쓰고, 그때 내 나이 옆에 부인의 나이, 그래서 나이 적은 다음에 총 금액, 나 250 쓰겠다 그러면 3,000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얼마 나오고 쭉 하는데,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주택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모든 노후 자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주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거는 물가 반영해 주잖아요. 그런데 연도별로 설계를 다 해놨는데 인플레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거꾸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물가 인상률을 뭐 0.5% 잡았다, 5% 잡았다 그러면 0.5로 해서 0.05로 쭉 그 금액을
평가절하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재무설계 무료로 해줘요 가봤더니 무슨 금융상품만 잔뜩 팔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월급을 어디서 받는지를 아시면 그분은 무료로 재무설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공공기관에 한번 알아보시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에는 목표대로 재무설계 그 목적 자금별로 그건 금융에 가서 하셔야죠. 그죠?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재무설계는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나오게 설계가 돼 있다면 그때부터는 돈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관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친목도 많이 도모하시고 그래야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현역이 가장 좋은 노후 설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요. 평생 현역이 아니고요. 생계형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슨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완전히 폭락했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과거에 지금은 없지만 보증서 가지고 어떤 고비가 있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 노후 자금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은퇴 나이를 늦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시간 하루 종일 아무것 취미 여가 그런 것만 하기에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내 취미생활도 같이 엮어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